안녕하세요. 네. 신정숙입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기 아까 그 핵 문제 이쪽에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우주 개발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제 다르게 우주 개발 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핵이 이제 핵발전소가 40개가 있다고 해서 좀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 여기서 말하는 핵 기술은 네. 북쪽의 핵무기를 말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 대한 뭐 충분히 있죠. 저는 뭐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견지를 한다면 그동안 축적해 왔던 핵 개발 기술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용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자본이나 이런 게 투입돼서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적인 무엇인가로 돌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핵무기를 조금 변형시키면 뭐 현재 그 원자력 에너지와는 다른 핵융합 요즘 에너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에너지 산업의 출로가 열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참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참조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대가 제가 근무를 한 지가 거기서 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근무를 그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다닐 때 근처가 굉장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대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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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그 근처가 이제 해신께서 멀지 않은 그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네, 원래 그 일대가 그러니까 뗏목이 이렇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뗏목으로 이렇게 예전에 뭐 나무 목재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운반해 수송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깔라하타마로 이제 물품들이 들어오면 네, 거기에서 그 일대에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도륙장도 있고 그 동물들 도살장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로 쓰던 그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에는 방직 그 제조 공장으로 쓰던 그런 건물에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박 회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오실 계획 있으셨군요, 여름에요. 네. 선생님, 그 지금 핀란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황이? 저도 지금 1차 접종을 했고요. 2차 접종을 8월 초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 지금 여기는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한 5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은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다 1차 접종 완료됐고, 2차 접종도 지금 한 20% 이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네, 뭐 7월 말이면은 다 이제 더 거의 다 이제 그 백신 접종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접한 거에 의하면 지금 유럽 내에서는 지금 백신 그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7월 초부터는 유럽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 기억이 나요. 백신 여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백신 증명서라고 하셨는데 네, 여권일 수 있겠죠, 네. 우리 이병헌 교수는 백신 맞으셨나? 해당 사항이 없었나요? 아직 맞지는 않았고요. 음. 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 빠르면 9월 안으로
그 기본적인 백신 공급이 아마 아주 이제 아프리카나 몇몇 지역은 제외되겠지만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핀란드 방문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온라인이 아니라 아까 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깔라 사타마라고 하셨는데 깔라가 그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fish라는 뜻이고요. 사타마가 그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물고기 항구. 계속 거기에 사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가족이랑 살고 있고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졸업하고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죠. 내년 여름방학 때 놀러 갈게요. 아, 꼭 오세요. 네, 너무 웰컴.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그 헬싱키 여름을 정말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천국 같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뭐 내년에 직접 두 분이서 만나게 되길 기원하면서 이병현 교수, 제가 좀 고리타분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그 비동맹 국가들이 이제 평화 10원칙 발표한 거를 빗대서 우리가 이제 21세기형 이 생명 평화 10원칙을 제시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저 이제 평화의 길 그 이사적으로 명진 스님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인신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불구로 만드는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그러니까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법이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이다 혹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인문사회 혹은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런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창발성을 억압하는 이 기재, 법적인 장치를 두고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공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현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다양한 그 창발성도 사실은 이제 이 기존의 그 법적 제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특히 이제 여행이라는 그 눈과 마음을 여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얻은 생각, 만든 생각을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보안법 체제라는 이 완고한 억압 체제를.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 건가요? 그게 폐지가 됐든 우리 네. 이병현 교수 장점이 저거잖아요. 변형이잖아요. 변형. 폐지가 됐든 뭐 개정이 됐든 이 우리의 생각과 그다음에 동포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또 스스로를 늘 검열하게 만드는 이런 이 족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병헌식 창발적. 뭐 저의 창발성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네. 10년 전에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그러니까 10년 됐죠.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는 확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이 두 나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통일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이 어떤 제도적인 법적 체제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명실상부하게 두 개의 별개의 나라라는 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식화를 하고 양국이 수교를 맺고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의 국가 간 체제로 재편이 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나라는 전 이렇게 가족 중에 법조인이 있지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분간 양국 체제를 공식화하고 음, 남북이 수교를 맺고 정상적인 형태의 외교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악법이 자연 소멸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게 없어질 때 미래 세대의 상상력에 기반한 통합과 통일도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 하나의 체제에 하나의 국가 뭐 이런 게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지 않나?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질문을 주셔서 지금 떠오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자기 체제를 유일한 선으로 강박하는 거죠. 북이든 남이든. 그랬을 경우에 대결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뭐 그게 국가보안법이 됐든 노동당 교역이 됐든 상대방을 부정하는 부정으로부터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이 대안 혹은 방법이 필요하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양국 체제로는 사실 이제 논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만으로도 뭐 몇 시간 논쟁거리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핵심적인 건 이 21세기 이게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이 그 뿌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불령선인이죠. 잡기 위해서 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생각만 해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 예비검속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경찰이 이병한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상이 삐딱하다고 생각을 하고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잡아갑니다.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이 법이 이승만 시대의 국가보안법으로 정착이 되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또 유엔에서도 몇 번이나 폐지를 권고를 했어요. 안 받아들인 거죠. 180석이 넘는 젊은 시절에 이제 민주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 그 김누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이 양반은 이제 독일 유학가인데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자기 검열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검열한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생중계로 나오고 있는데 누가 이걸 지켜보면서 이 발언이 문제가 있네 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통제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잘 아는 좋아하는 아주 그 실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톤이 달라요. 그 생중계를 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대신에 그 소박하게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우리 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 뭐 일부 개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야만적인 이 상상력과 생각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이건 정말 그 인류사의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병현 교수님이나 아까 우리 유 선생님, 그 다음에 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지 말고, 이 생각의 자유, 창발적인, 생각, 또 서로가 서로를 믿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선생님도 지금 몇 시죠 거기는? 핀란드가? 지금 오후 5시, 3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이랑 시차가 6시간이 나요. 그런데 아니, 지금 정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 너무 공감하는 게요. 네. 저는 지금 2005년도에 와서 16년째, 거의 17년째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한국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잠깐 다녀가는 휴가 때, 잠깐 다녀가는 정도 그 이상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접하는 소식이 단데, 제가 이제 평통 활동을 하면서 최근 한 4년 동안 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한인 동포, 그 평화 활동 사업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이랑도 이렇게 줌으로 조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왜냐면은 제가 가장 처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평화 활동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북한을 모르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너 민주평통에서 활동하면 민주평통은 뭐 하는 데야?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주위에서 그 핀란드 이런 일을 하지라고 말은 하죠. 매뉴얼대로. 그러면 그 북한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문장도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라는 말을 떠오르는 순간부터 제가 떨고 있더라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검열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도 80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녔고 방공교육을 엄청 세게 받은 사람이고 방공 포스터 그리라고 할 때 김일성을 도깨비처럼 그려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예요. 마음 넘어가지고 그 20몇 년 전, 거의 30년 전에 받았던 그 교육, 그게 무의식 중에 잠재해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에게 되살아오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괜찮나? 어머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연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사상으로 이렇게 투옥할 수가 있는 건가라는 거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궁금한 거 또 있는데요. 네, 신정숙 선생님. 네. 여기 K 외교 생명과 평화 여기 큰 제목이에요. 평화 네. 10원칙 이거가 있잖아요. 평화 10원칙이 책에 있는 내용인가 봐요. 쓰신 책에. 그 질문이 평화 뭐냐면은 10원칙. 예. 이거 그게 뭐지? 21세기 생명평화 원칙 제정하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그런 뭐 이렇게 공론이 있었던 거죠.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새로운 세계 평화기구 만들자 이런 것도 공론이 있어서 이제 혼자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론이 좀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배경이나 이제 결실을 좀 맺으려면 그런 게 유엔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그 터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슬람 그쪽에 좀 세력이 커질 거다 그런 얘기를 전에 강의 때 들었는데 요번에는 그 얘기는 별로 없으셔서 그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게 좀 강하게 생각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슬람 세력이 되게 커지고 이제 유럽을 좀 많이 이렇게 세력이 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으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슬람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시면은 유라시아 교문 2권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유럽과 아랍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유라비아라는 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워낙 다양한 그 이슬람 출신들이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이 유럽과 아랍이 이 인구학적으로도 이렇게 섞여 가고 있는 현상을 개념으로 유라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신조라기보다는 아, 그 과거에 있었던 현상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되반복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비동맹 평화 10원칙은 저기 1955년도 이럴 때 반동회의 할 때 10개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기폭제가 돼서 이렇게 북한도 열심히 참여를 했었던 제3세계 운동 뭐 이런 게 활발해 됐던 건데, 그 평화 10원칙은 결국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주로 얘기했던 건데, 생명평화 이렇게 되면은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아우르는 형태의 어떤 미래의 원칙, 규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차원이 높기도 하고 깊은 얘기이고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뭐 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긴 했었는데 한국의 사상 중에 뭐 동학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생명 사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병아 선생님도 이렇게 생협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한살림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동학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이 현실화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시켜 볼까 이런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나라 차원 혹은 뭐 한반도 차원 이런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관철이 될 때 어떠한 원칙이 필요할까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이 세계인들, 그러니까 세계인이라는 말 자체도 인간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 만물을 아우르는 존재로서의 인간 뭐 이런 걸로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 조직체, 회의체 이런 게 앞으로는 많이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지향하는 운동이나 단체들을 많이 만나 왔었는데 아, 그런 거를 한국의 어디인가에서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희망, 염원이 있는 거고 조금 더 그 남북 열차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저는 그게 강원도였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원도는 북에도 강원도가 있고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보니까 고성이라고 하는 군이 재밌더라고요. 고성군은 남해도 고성군이 있는데 북에도 거의 같은 면적으로 북고성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성공단과는 다른 형태의 실험을 하기에 생명평화 원칙에 맞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기에 뭐 그런 데를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헬싱키 옆에 칼라스타마라고 하는 그 미래형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들었어요. 거기를 가보고 싶었던 거는 고성 같은데 그런 걸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가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뭐
한의영 선생님도 만나게 됐으니 내년 여름 방학에는 꼭 가야겠습니다. 판이 점점 커지는데 저도 가급적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장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로 경기 중부위원회 우리 신영배 위원장 혹시 접속해 계신가요? 신영배 위원장님? 아마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일단 10시 약속한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이병환 교수는 지난주 이번 주 2번 강의를 하시는 걸로 됐는데 다음 주는 이제 이명태 작가님이 이제 하얼빈을 비롯한 연해주 지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강연을 듣도록 하고 4주차 때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온라인 출판 기념회 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무차별적인 이 질문 공세 온라인 독서 토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병환 교수 오케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네. 최대한 성사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로비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물을 받지는 않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네.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거라면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마지막 4주차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 접속한 분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소감이든 아니면 질문이든 한마디씩 서로 이제 듣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요. 이왕 이제 책이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출판 기념회라는 건 어쨌든 이제 우리 그림 풍선이라도 좀 던져 드려야 되고 대신에 책을 꼭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가 종강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괜찮겠습니까? 예. 뭐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한다고 제가 하고 15일 날 아마 서점에 풀리면 지금 이제 예약 주문을 하면 한 16일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서점 가서 책을 사시는 분들 잘 없으니까 저는 뭐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공치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병환 교수 책에는 이 내공이 있습니다. 이 머리로 쓰는 이 글이 아니라 이 발로 딛고 이 가슴 속에 꾸준하게 이렇게 축적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굽이 편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마음을 모으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마중물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병환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9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까지도 지금 30분이 접속해 계신데 아무튼 대단한 관심. 혹시 죄송하지만 늦었지만 네, 질문 선생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저기 이병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라시아 견문 잘 보고 있고 저희 독서 모임에서 요즘 유라시아 견문 가지고 같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출간될 책이 북한의 어떤 단번도약이라 그래서 북한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국가도 제시해 주신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나오게 될 책이 테크노 차이나라고도 하셔서 그것도 관심이 있는데요. 유라시아 견문을 보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책이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 좀 속된 말로 대박 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그 글로벌 춘절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어떤 그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곳에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어진 시각도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너무 중국 중심주의의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그 연결하되 지배하지 않는다가 유라시아 견문을 어떤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면 그런 면에서 중국은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그 춘절이 글로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힘이 있다고 어떤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어떤 비전만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의 크리스마스랑 비교를 한다면 네. 중국의 춘절이 그만한 어떤 신화라든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의 현대사를 전공하신 입장에서 어떤 중국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매력이라기보다는 네, 그 중국이 품고 있는 동양의 역사 누천 년에 이렇게 재발굴해 낼 수 있는 컨텐츠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보다도 헐리우드 이런 데가 더 잘하기도 해요. 이 뭐죠 이렇게 그 뮬란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쿵오 팬더 이런 작품도 그렇고 한해경에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련되게 재가공해서 세계로 이렇게 소프트 파워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저는 중국이 여전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될 객관적인 역량도 없다고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을 보고 친중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그건 중국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편이고 네, 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의 한 30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도 30년 후가 지나면 그런 이 컨텐츠를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도 충분히 갖춰질 것 같고, 특히 제 또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런 감각들이 더 이렇게 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어진 30년 동안을 우리는 잘 이렇게 지혜롭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에 가깝다. 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임진희 선생님 잘 질문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뭐 굉장히 격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좀 민망한 대신에 그 반전의 시대를 비롯해서 유라시아 견문 중국어판 번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정원순 대표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해서 예, 아무튼 제가 뭐 이것도 제 제안입니다만 이 중국판, 중국어판 유라시아 견문 한번 번역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이상 지났는데 오늘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뭐 내적으로 충만한 온라인 이 줌 강연 치고는 좀 드물 정도로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차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이 책을 읽고 각자 소감, 그다음에 자기 소개, 인사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이병현 교수님 고생하셨고 참가해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호명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7분이 계신데 밤늦은 시작 시간까지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들의 통일을